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사연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2학기 첫 번째 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체크체크 국어 박영목 선생님. 네. 교과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지요. 자, 3학년 친구들이니까 뭐 이제 그 정도는 다 알 거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도 이제 다들 알 거예요. 인강 공부하는 방법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제집 먼저 다 풀어보시고, 해당하는 페이지들 강좌 계획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이거 공부하는구나 확인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보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어디에 있다? OT에 있다. OT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은 더욱더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체크체크 국어 첫 번째 단원 문학과 삶이라는 단원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공부할 때는 이걸 왜 공부할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왜? 근데 제목을 보니까 문학과 삶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문학과 삶? 문학 작품을 통해서 뭔가 삶을 알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문학 작품 속에 삶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앞쪽에 보시면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면은 그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 속에는 그 사회 문화적 배경, 즉 그 삶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품을 읽을 때 그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내가 잘 파악하고 읽어야겠구나 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꼼꼼히 파악하면서 읽고 특히나 문학작품 속에 그려져 있는 과거의 삶, 이러한 삶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지금 현재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읽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감상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우리가 이제 까마귀 눈비맞아 그리고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이제 시조를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여기서는 이제 작품이 창작된 무엇을 보겠다?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가 만들어졌으니 이 사회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것. 그 다음 작가의 삶이 반영된 시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 작가의 삶과 오늘날의 삶 서로 함께 비춰가면서 감상을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학작품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문학작품 창작과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게 무슨 소리냐? 작가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글을 쓰라고 하면 작가가 경험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아무리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도 그 미래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삶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된 사회문화적 그 배경이 작품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자는요, 작품의 사회문화적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상할 거냐? 시를 감상해 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그러면 시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를 알아야겠죠. 우선은 사회문학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어나 식구 등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어떠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일제강점기 시기냐, 조선 전기냐, 조선 후기냐, 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 대한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 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냐, 아니면 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냐, 무슨 태도를 취하는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 땡큐인데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인의 삶이나 시를 창작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야 되죠. 특히나 뭐 한국사,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 드라마를 본 것 같아. 나 영화를 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 아, 그때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좀 이따 나중에 시를 보면서 좀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시를 바탕으로 아,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랬구나라고. 그 다음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그래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파악을 잘 하시고 더불어서 그러면 결국엔 시인이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창작 의도를 파악을 해주셔야지 당연히 이 시의 주제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감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굳이 이걸 공부를 왜 할까? 바로 시에 담긴 시인의 창작 의도나 주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인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구나. 네, 우리 항상 공부하는 것들이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겠죠. 더 나아가는 게 국어학습. 자, 이렇게 작품까지 다 보고 그러면 그거를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독후 활동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서 감상을 하면 되는데 바로 이 시 속의 화자의 삶의 태도가 오늘날에도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 라는 거고요. 과거의 삶을 오늘날의 삶, 특히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활동. 그다음 시에 드러난 과거의 가치 비교했을 때 오늘날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새롭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가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새겨보자.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를 보고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독자들이 생각해 봤다 해서 예문으로 나오는 문제들 그런 것들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여기선 중요하게 그 과거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 이걸 꼭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인의 창작 의도, 화자의 태도 요걸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점에서 까마귀 눈비맞아 라는 요 시조를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다? 이 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다 라는 건데요. 우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네, 이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시조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팽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박팽년은 누구냐?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조선시대 문신이다 라고 하면서 세종 때 집현전에서 일했고 글씨의 문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신이었겠죠? 무신은 장군들. 자,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된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된 사육신이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12페이지 잠깐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나중에 학습활동에서 다시 보긴 하겠지만 바로 이건 뭐냐면 요 시대적 사회 문화적 배경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박팽년이라고 방금 말했죠. 단종의 보기 요거를 원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은 사람. 자, 1455년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왕이 된다. 이 사람이 곧 누구냐? 세조. 자, 그래서 왕이 됐으니까 이제 세조. 자, 이때 세조의 왕위 찬탈 뺏은 거죠. 네, 이 찬탈에 동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렇지 않은 인물이 누구? 이 시조를 지은 박팽년. 왜? 단종의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박팽년은 후자에 속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 사육신이라고 해서 성삼문이라는 사람 또 유명하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랑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함께 단종 보기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서 혹독한 고문에 시달리고 박팽년은 세조가 회유를 막 하죠. 막 달래요. 막 자기 말 듣도록. 그러다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맞서다가 옥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양대군이 누구냐? 바로 우리 뭐 3대 등장씬 해가지고서는 막 인터넷 보면은 그런 거 막 나타나고 유튜브에 막 그런 거 나오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정재, 영화배우 이정재 님이 이렇게 막 그 사냥 갔다가 검은색 막 이런 털옷 같은 거 입고선 등장하는 거 있어요. 저쪽에서부터 해서 등장하는. 뭔가 싶으면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수양대군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바로 그 수양대군이 어린 바로 이 조카 단종, 네, 이 단종을 이제 임금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뺏은 거죠.
그런데 그래선 안 된다 했던 사람이 바로 박팽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요 시조의 내용은 그럼 뭐겠냐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함께 볼게요.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요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해가지고 시조 얘기하면 항상 많이 나오는 요 구절이에요. 네, 바로 시조는요 기본적으로 형식이 딱 갖춰져 있어요. 정형시거든요. 바로 뭐예요?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 초, 중, 종 3장 그리고 6구 나눴을 때 6구절이에요. 6구 그 다음에 글자 수 세면은 45글자 내외. 자, 이렇게 45글자 내외의 규칙을 지키는 정형시조. 기본적인 딱 그 정형시 그대로예요. 자, 이 정형시조고요. 그 다음에 이 정형시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종장의 첫 구절인 요 부분. 여기는 꼭 세 글자로 지키는 규칙성이 있다. 말했죠? 형식을 지키는 정해져 있는 정형시입니다. 이러한 정형시 바로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통 어때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무래도 현대시에 가까워진 조선 후기고 그 전에는 이런 정형시들이 딱딱딱 지켜진 조선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어떤 형식 기억을 해주시고 자, 내용을 좀 볼게요.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하얀색은 뭔가 순수함, 그 다음에 그런 절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상징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좀 어때요? 맞아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소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까마귀가 눈비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어떻대요? 하얀색처럼 보여요. 희는 듯 그런데 어때? 검다라는 얘기죠. 흰 것처럼 보이지만 검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희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얘는 뭐야? 검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이지만 결국 검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까마귀가. 그럼 이 까마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박팽년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까마귀는 세조의 편에 선 누구들? 간신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겠지. 그래야 시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시조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로 이런 자연물 바로 뭐예요? 달. 자, 그런데 이 달은 또 어떤 달이래요? 야광명월이라고 했죠? 밑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감각, 기관을 사용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어. 자, 밤에 밝게 빛나는 달 또는 밤에도 빛나는 야광주와 명월주다 라고 되어 있죠. 밤에도 밝게 빛나는 달. 우리가 보통 시에서 많이 쓰이는 이 밤의 이미지는 낮은 밝잖아. 밤은 어두워. 밤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쓰여. 하지만 그 밤을 밝게 비추는 달인 거잖아. 그럼 얘는 그렇지.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밤을 밝게 비춘다라는 것은 밝게 비추는 이 달, 달은 하늘에 떠 있지. 그럼 그 달을 밝게 비추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바로 누구? 이 달을 비추어주는 이 단종이죠. 이 단종을 뭐예요? 지켜주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누구들? 끝까지 섬기려 하는 충신. 그런 충신은 바로 누구? 박팽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광명월이 어떻다는 거예요? 밤인들 어둡겠냐? 너희들이 이렇게 활개치고 있지만 우리는 어둡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두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죠? 밤은 뭐? 부정적인 지금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러한 현실을 이제 뭐 세조니까 이미 찬탈했겠지만 이 왕이 찬탈을 부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음 같은 건 어떻다? 어두랴라고 했죠? 이건 일부러 대물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의문문을 써서 일부러 대물어서 강조한다? 서리법을 써서 어둡지 않다라는 것. 아, 어둡지 않아. 우리는 끝까지 그의 편에 설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임량한 일편단심이야 해서 그 임은 누구겠어? 단종이겠지. 그 단종을 향하는 나의 하나의 이 마음, 그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충심은 변함이 없을 거다. 변할 줄이 있으랴 라고 또 뭐 했어? 서리법을 써서 말하지만 뭐 하는 거? 강조하는 거지. 변하지 않아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써서? 서리법을 써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시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대조적인 소재인 바로 뭐예요? 까마귀 그리고 야광명월이라는 바로 간신과 충신이라는 대조적인 소재를 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현실 인식 자체도 지금 현실은 부정적인 이러한 밤이지만 자신은 그러한 임향한 일편단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자신의 충심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표현 방법, 대조법도 썼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도 사용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 시를 그래서 왜 썼을까라고 봤었을 때 당시에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 1455년에 어땠다? 조선 초기에 쇠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일부 집현전 이런 학사 출신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펼쳤는데 결국에는 실패했고 그러한 어떤 단종 복위 운동을 펼쳤던 이들의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시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이 시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어. 왜? 바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니까. 자, 그러면 들판이 적막하다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시는 또 무엇일까? 자, 요 시는요, 정현종 님이라는 시인이 쓰셨어요. 자, 위에 보이시죠? 요것도 먼저 좀 볼게요. 10페이지.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를 주로 많이 쓰신 분이다. 라는 점에서 작가의 어떤 삶, 요런 것도 잘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자연과 그 다음에 생명을 노래하는 시를 많이 쓰셨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가 창작된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을 그러면 우리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내용을 통해서 좀 봐주시면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시인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가을 햇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거 천지인데 그런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도 전환이 되는 거지. 앞의 내용과 이렇게 뭔가 반대 또는 물론 그러나가 반대지만 그런데도 뭔가 바뀌는 부분인 거예요.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 불길한 고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시인데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나요? 한번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막 받아쓰고 이거구나 하고 외우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시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자꾸 파악하려고 스스로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모르는 시들, 내가 모르는 내용의 소설들 이런 것들을 독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가을 햇볕의 공기에라고 했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그 공기에 벼에 이런 것들이 막 익어가는 계절이에요. 가을은 기본적으로 벼가 익어가고 뭐예요? 뭔가 풍요로운 계절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뭐예요? 눈부신 것 천지래요. 눈부신 것 천지 그만큼 대단히 뭔가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어떤 가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들판이 적막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들판이 적막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거였잖아. 그쵸?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예요? 그런데가 되면서 전환이 되고 전환이 되면서 들판이 뭐가 돼요? 적막하다로 바뀌었어.
부정적인 걸로 뭔가 인식하는 걸로 바뀌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서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건 라는 걸 굳이 쓴 거야. 자, 요런 거는 뭐냐? 영탄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감탄하듯이 표현을 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뭘 강조하냐? 안타까움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들판이 적막하대요. 왜 적막하느냐? 보니까 메뚜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메뚜기가 없다라는 게 단순히 메뚜기가 없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들이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메뚜기라는 생명체 중에 하나죠. 아주 생명체는 되게 큰 건데 얘 하나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대유법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거 큰 대자 생각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유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메뚜기가 이 생명체를 대표하는 거고 이 들판이 왜 적막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바로 이런 생명체가 없다. 즉 메뚜기가 없는 적막한 들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의 이미지가 나타났다면 전환이 되면서 부정적인, 바로 이러한 적막한 가을 들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불길한 고요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 오도 뭐예요? 영탄법을 써가지고 이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불길한 고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조금 느끼는 위기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시를 많이 썼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했죠. 이 작가의 삶과 또 연관지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된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위기의식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라고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생태계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건 어떤 생명체 이런 것들의 유기적인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태계의 조화로움이 끊어졌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줄임표를 써가지고 생략을 하면서 뭔가 조금 여운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말줄임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보시면은 느낌표도 썼죠. 네, 지금 여기 보면 문장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이런 느낌표 같은 것도 영탄법이랑 같이 뭔가 이런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뭐 있어요? 쉼표도 있죠. 자, 이런 쉼표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 지금 보시면은 뭔가 그런데 뭐 천지인데 여기도 있네, 그치? 네,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잠깐 조금 생각할 수 있게끔 뭐 고조된 감정 같은 것들을 조금 강조한다? 네, 전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조금 멈추면서 강조하는 느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막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하면서 막 고조되다가 잠깐 조금 호흡을 멈추는 느낌?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잠깐 멈추는 역할을 하려고 문장 부호들을 조금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썼어요? 줄표가 있어요. 줄표. 네, 보이시죠? 자, 이런 줄표. 자, 그러면 이런 줄표 같은 거는 그럼 또 무엇이냐?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적막한 상황이라든가 고요한 상황이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것. 네, 이런 이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줄표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문장 부호를 활용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이 처음에는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점차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된 현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뭡니까?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인의 창작 의도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운 요 시조와 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은 까마귀 눈비 맞아라는 우리 고시조 봤습니다.
전체적인 뭐 주제는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임량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없다라고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까마귀와 야광명월이라는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서 바로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었고, 있으랴 하면서 물어보듯이 말하면서 변함이 없을 거야 라는 의지 같은 것들을 강조한다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장에서는 흰듯 보이지만 검은 까마귀, 중장에서는 밤에도 밝게 빛나는 야광명월, 종장에서는 임을 향한 일편단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럼 들판이 적막하다 같은 경우는 현대시였고요. 이 들판과 그 다음에 메뚜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막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점차 뭐예요? 적막한 들판에서 깨달은 무엇을 생태계가 위기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과 적막함을 대비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쉼표나 줄표나 느낌표라든가 말줄임표 등 이렇게 다양한 문장부호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연에서는 들판의 눈부심과 적막함, 2연에서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진 들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시들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이것을 통해 시인의 창작 의도가 무엇인지. 자, 먼저 까마귀 눈비마자는 긍정적 이미지로는 야광명월, 부정적 이미지로는 까마귀가 나왔습니다. 자, 사회문화적 배경은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된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 화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뭐예요? 이 시를 통해서 임량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라는 바로 단종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뭐예요? 충성심을 다짐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시는 풍요로운 가을 들판을 이야기하다가 메뚜기가 없는 적막한 들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 생명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 즉 생태계의 조화가 어떻게 되었다? 파괴되었구나 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구나. 그래서 이 배경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하고 나왔었죠? 이것을 통해 생태계가 파괴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우려, 즉 걱정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들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시조부터 보면은 까마귀, 바로 세조의 편에 서서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한 이들, 즉 간신을 뜻하는 것이고, 야광명월, 단종의 복위운동을 펼친 이들, 충신을 뜻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밤은 무엇이냐?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바로 그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임은 단종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조법을 썼죠? 까마귀, 그리고 뭐예요? 야광명월이라는 대조법을 썼고, 또 어두우랴, 변할 줄이 있으랴 라고 물어보면서 화자가 절대 안 변해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서리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요 시에서는 마찬가지 여기서도 풍요로움, 적막함을 서로 대비했어요. 그럼 뭐예요? 대조법을 사용했죠. 그리고 또 하나 영탄법도 썼죠? 아, 오, 감탄의 탄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느낌표 등을 사용해서 부정적 현실을 바라보는 뭐예요? 안타까움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느낌 같은 것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는 영탄법을 썼구나. 그 다음 대유법 선생님 설명했죠? 큰 대자로 기억하면 돼요. 생명체는 크죠? 그런데 메뚜기 하나 작은 걸로 해서 큰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대표해서 비유한 대유법. 생략법도 있었죠? 시의 끝맺음을 생략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 보통은 여운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 두 편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 두 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내용적인 부분들, 뭐 어떠한 표현법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고요. 우리가
대단원의 목표하고 연관지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시인의 창작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까마귀 눈비맞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조선 초기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그때 현실, 그리고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던 그 운동을 했던 박팽년의 어떤 그런 태도가 보여지는 시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시는 이 작가가 주로 이러한 자연과 생명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한 시를 썼었는데, 이 시에서도 작품 자체가 뭐 들판이 적막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이 뭔가 이렇게 생명체가 좀 생각해 보세요. 막 농약이나 막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생명체가 파괴된 생태계가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조화로움이 깨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화자가 결국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